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질문은 정신과를 갔다 오면은 왜 진단이 좀 바뀌냐? 뭐 A라는 정신과는 어, 불안장애라 그랬다가 어느 또 정신과 가면은 어, 공황장애라 그랬다가 왜 이렇게 진단이 바뀌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은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유를 보통 두 가지로 저는 보통 설명드리거든요. 예, 하나는 뭐냐면은 증상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진단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음, 어, 이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보통은 분류 체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시죠? 네. 뒤에 있는 분류 체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신과 가시면 그 진단이 바뀔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심리학 안에서도 그 정신과적, 즉 이상행동에 대한 이제 진단 분류를 해놓은 거를 배우는 이상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대학원에서 계속 이상심리학을 오랫동안 강의하고 있는데 이 이상심리학이라는 책의 컨텐츠 내용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진단을 할 때 그냥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DSM이라는 지금 5 버전까지 나왔는데요. DSM-5 같은 그런 표가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책이 이상심리학인데, 분류 체계가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습니다. 즉,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A라는 정신과에서는 이제 불안장애라고 anxiety disorder라는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anxiety라는 단어가 ANX라는 앵크라는 그 단어의 어원 에티멀러지가 뭐 이게 우리 후킹이라는 말 쓰죠. 어디에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불안이라는 것이 하나, 두 개, 세 개 뭔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생각은 뭔가 하나에 탁 걸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뭐 신경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몸이 이완되고 신경이 편안해지면 부교감 신경이라 합니다. 우리 몸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편안하게 되는 신경은 부교감 신경. 이렇게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걱정이 많고 짜증나고 이러면은 이제 교감신경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교감신경일 때에 뭔가 하나가 탁 꽂히는 거죠. 예민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제 anxiety라는 이 불안이라는 단어에 이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가장 큰 이름의 대분류적 이름이 불안장입니다. 근데 A라는 정신과에서는 불안장이라 했겠죠. 그런데 B라는 그 정신과를 가니까 공황장애래요. 이거는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단에 달라진 게 아니라 진단 분류 체계에 대해서 대분류를 얘기했냐 아니면 하위, 그 밑에 있는 소분류를 얘기했냐, 즉 상위 개념을 얘기했냐 하위 개념을 얘기했냐인 거예요. 대분류에서는 불안장애가 맞고요. 그 밑에 있는 소분류로 보면은 7가지의 또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범불안도 있고 특정 공포도 있고 그다음에 넓은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이런 넓은 곳에 잘 못 가는 광장 공포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들이 이제 눈빛을 좀 시선 공포나 뭐 이런 걸 느끼는 사회 불안도 있고요. 연예인들이 잘못 뭐 걸리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뭐 공황 불안이 있고요. 공황.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애들이 낯선 장소에 가면 집에서는 말을 하는데 학교 가거나 어린이집 가면 말 못하는 이제 그런 선택적 항구증 불안이라는 그런 불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늘 항상 엄마하고 편안하게 잘 있다가 엄마가 벗어나면 엄마한테만 벗어나면 좀 불안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분리불안. 이렇게 이제 하위형의 분리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상위 버전이냐 하위 버전이냐 대분류냐 소분류냐에 따라서 이거는 진단이 바뀐 게 아니라 분류 체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가 어,
빠르게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정신과에 갔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뭐 워낙 유튜브도 뭐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진단이 뭔가 바뀌는 것처럼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진단은요, 그 증상에 따라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증상은 그 사람이 보이는 그 상태에서의 보이는 모습들인데, 그럼 증상은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분류 체계를 봤을 때 불안도 7가지 중에 어떤 불안이 막상 그때에 드러날지 모르거든요. 네. 물론 한 3달 간격이나 한 6개월 간격에 그 가족 부모님이 같이 정신과를 따라가는 이 부모님 가족이 그 이런 장소에서는 이럴 때는 이런 누구와 있을 때는 이렇게 증상이 보입니다라고 체계적으로 잘 이걸 파악을 해서 그 정보를 정신과 갈 때 줬다면 전반적인 그 관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한 거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너무 막 힘드니까 그냥 정신과 갔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묻고 대답할 때에 그 분이 보이는 증상을 질의응답을 하면서 문진을 하는데 문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을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보이는 그 증상으로 주요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어, 진단을 내린 거니까 A 병원 갔을 때랑 B 병원 갔을 때랑은 증상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나오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증상이 막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보통 조현이었다가 뭐 조울증이었다가 양극성 장애라는 그 진단인데 그렇게 좀 분명히 좀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지만 그 증상이 애매하게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 오면은 뭐좀 다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증상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더더욱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병원에 가실 때 그 우리 자녀들을 보통은 3개월에서 조금 더 길게는 6개월 정도 어, 그 어떤 부분이 늘 문제인지를 관찰을 잘해서 그 증상에 대해서 잘 기록해가지고 그 기록지를 진료 볼 때 가져가면은 사실은 조금 더 올바르고 명확한 그런 진단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좀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단을 내릴 때는 그 증상이 있냐 없냐를 보고요. 그다음에 그 증상이 얼마나 자주 빈도가 나타나냐 이런 거고 또 이게 증상이 뭐 그 좀 심하냐, severe라고 좀 심하냐, 아니면 mild 뭐 좀 약하냐, 뭐 이런 정도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제 진단을 의사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정보가 만약에 많다면 그 가족이 정보를 충분하게 준다면 정말 짧은 시간에 진료를 받지만 정말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진단이 바뀐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막 다른 과들은 사실 기계가 되게 중요하고 또 수술 횟수가 중요하고 그래서 명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배우고 아는 정도로 보면은 정신과 의사만큼 그래도 기계가 필요 없고 기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의사들의 어떤 기준들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만큼은 좀 큰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참 잘 그래도 공부를 하고 체계가 잡혀 있다고 좀 신뢰 좀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뭐 이거는 이제 좀 더 그 당부를 드리자면 약물을 이제 치료하게 됐어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약물 치료를 쭉 받으면서 3가지를 좀 기록을 해 두셨다가 다음 또 약을 타러 갈 때 요 3개를 기록을 해서 기록지를 좀 제출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이 약물 치료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참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라는 거를 이제 기록을 하고 두 번째는
오히려 약을 먹었는데 더 나빠진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적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약을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데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나빠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증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자세하게 적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또 어떻게 적냐면은 시간, 장소, 사람에 따라서 조금 자세하게 적는 게 좋죠. 오전에 그런 증상이 또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대로인지, 오후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그 다음에 또 장소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여전히 똑같은지 아니면 좋아졌는지, 학교는 어떤지 좋아졌는지 나쁜지 뭐 이런 식으로 장소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죠. 혼자 있을 때는 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누구와 특별하게 있으면 좀 안 좋다, 이런 촉발 요인, 그 사람이 어떤 자극이 안 좋게 주는 사람이 또 거기서 분석하면서 오히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기록을 정말 자세하게 해서 가지고 간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은 자료도 넘치고 찾아봐서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듣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좀 잘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미리 좀 내가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다음 영상, 항상 영상 말미에는 제가 하고 있는 그 독서 심리 지도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영상이 또 이제 이어질 건데요. 여기서 이제 끝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끝내면 되고요.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심리 지도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2023년 벌써 4기분들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4년 동안 매주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4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참 많은 질의응답도 받고 그만큼 많은 분들도 공부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단계가 몇 단계까지가 있냐? 1년 과정이 끝나면 이제 더 배울 게 없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이 2급, 1급 과정이고 그 다음 과정은 전문가 단계라는 1년 또 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또 전문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이제 이론과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 1년 과정이 아니라 전문가 단계에 또 1년 동안은 뭘 배우냐. 그때는 난독증, 디슬렉시아라는 난독증이나 그다음에 생리심리학, 독서가 실제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신경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가 단계는 배우고요. 그다음에 그림책, 동화책이라는 독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또 끝나냐? 아닙니다. 세 번째 3년치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는요. 12권의 전문 심리학 책을 정신과 의사분들이 쓴 책 12권이 지정되고 그리고 그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떼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 마이크로 스킬이라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할 때 쓰이는 그런 상담 스킬을 40개를 배우게 됩니다. 1년 48주 중에 거의 40개 기술을 한 주에 하나씩 배우면서 실제로 공부하게 되죠. 이렇게 그 단계로 보면 1년 단계의 첫 단계가 있고 또 전문가 단계인 두 번째 단계가 있고 3년째 슈퍼비전 단계, 즉 역량 강화라는 슈퍼비전 단계까지 치면 총 기본 3년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는 주변에 하는 다른 과정들하고는 비교는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들으시는 분들이 다른 과정들을 듣고 와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정말 길고 많은 내용, 무수히 많은 내용을 이제 하고 있어서 신기하다는 얘기를 많이 여태까지 하셨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충분하게 더 많은 내용들, 더 깊은 내용들을 나눌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심리 지도사 이 과정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우선 첫 1단계, 즉 첫 1년치 배우는 그 단계는 두 달이 1단계로 총 6단계로 1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초반에 1년에는 1단계가 두 달이죠. 그래서 한 달, 1월 달, 2월 달 끝나면 1단계가 끝나는 거고 3월, 4월이 끝나면 2단계가 끝납니다. 5, 6월 달 끝나면 즉 이제 절반, 반년이 끝나면 이제 3단계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총 6단계로 1년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의 길이를 보더라도 정말로 깊고 넓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 비용에 대해서도 참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만약에 실제 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60분 듣는다고 했을 때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라라는 얘기도 드렸고, 또 물론 이 과정을 들어와서 들으신 분들은 이미 그 내용만 보고도 다 만족을 하고 이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지에 대해서 아는데 듣기 전에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는 비교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다른 과정들이 몇 개월에 얼마의 수강료를 받는지. 한 달에 5만 원 꼴입니다. 분명히 사실은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깊게 배우고 오랫동안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일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한 번 신청한 그 과정은 평생 계속 복습을 할 수 있고 다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습하고 다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상담을 한번 하고 나서 상담 때 느꼈던 어떤 그 나의 회복이나 상담 때 느꼈던 내가 깨달음이나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잊혀지죠 대부분. 그런데
그래서 저는 심리 상담이 아니라 심리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회복하고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이 과정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 중에 ADHD나 자녀들 중에 상당히 좀 양육이나 육아에 대해서 뭐 고민하시는 분들은 누구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상담을 받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들으면서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하고 저한테 그 질문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돈을 써가면서 문의하고 상담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로 봤을 때는 이곳저곳을 돈을 내면서 슈퍼비전을 받고 계시죠.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가족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13군데 이상을 지금 슈퍼바이저로 있는데 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돈을 많이 내면서 슈퍼비전 받는 것보다는 저한테 부족하지만 저한테 이 과정을 밟으면서 슈퍼비전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들어봅니다. 그래서 떠한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과정은 듣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독서라는 것이 정말 어디에 좋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독서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는 뇌의 영역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전두엽이 있거든요. 전두엽 안에서도 전전두엽은 동물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는 이 전전두엽이 발달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무엇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이제 통제력이 떨어지고 조절력이 떨어지냐면 바로 전두엽의 통제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을 건강하게 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책을 읽어야 되지만 또 저는 꿈을 꾸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는데 1년이건 2년이건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생각을 바꿔주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전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꼭 최소한의 석사 과정에 상담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과를 안 나왔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 교육이나 심리 교육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중에서도 매개 중에 미술 치료 말고 이런 독서 치료나 독서 지도를 통해서 독서 코칭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런 대상들은 일반 군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전문 상담사들이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떤 단계를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독서 심리 지도를 할 수 있는지, 독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대상을 정해놓고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책을 읽으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향상되고 좋아지냐? 제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전전두엽이 좋아집니다. 전전두엽의 기능이 도대체 뭔데 정말로 이렇게 좋아지냐? 인간이 전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쓰면 되게 흔하죠. 왜냐면 우리는 늘 말을 하고 살아가고 또 소통을 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의사소통은 다 되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상당히 깊은 심리적 영역입니다. 상대방, 상대방의 어떤 눈짓, 뭐 손짓, 몸짓을 파악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투나 뉘앙스까지도 내가 파악을 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건강해야 의사소통도 잘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수준도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한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은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전두엽은 그냥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나와의 주거니 받거니 그런 감정과 생각과 몸짓 이런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까지도 잘 공감하면서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능력은 실제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냐?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늘 일반 그냥 상대방 타인을 만나게 되면 내가 늘 이 수준에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향상시키려면 내가 나의 의사소통을 높이는 그 영역, 전두엽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 글자가 전해주는 그 의미를 내가 파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전두엽이 향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계속 잘 할 때, 즉 독서 심리라는 영역이 건강하게 향상될 때 나의 전전두엽이 향상되고 전전두엽이 향상되어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당히 의사소통이 깊고 지혜롭게 잘 된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건강하게 잘 읽다 보면 나의 의사소통 능력이 엄청나게 정교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반대로 독서를 거의 안 하는 분들이 느끼는 것은 나는 왜 대화가 안 되지? 말은 하고는 있지만 깊이 있는 대화나 상대방과 나와의 감정 전달이나 이런 게 정교해진다는 것은 잘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가 납니다. 의사소통 능력, 전전두엽의 기본 능력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결정을 하는 그 기능 자체가 전전두엽이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또 결정이라고 하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하루에 아주 사소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결정을 하고 살아가니 우리는 되게 결정을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하루에 내가 요거를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의 결정을 잘 하려면 놀랍게도 전전두엽이 성장되어 있고 전전두엽이 기능이 잘 될 때만 내가 아주 중요한 그 순위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독서를 하지 않으면 특히 이게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독서는 생각을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내가 생각이 바뀌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전전두엽의 결정 기능까지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능력을 우리한테 이제 가져다 주냐면은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 기억이라면 기억이 도대체 뭐 다양하나요? 네. 기억은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또 단기 기억에서는 감각 기억이라는 게 있고 작업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기 기억이지만 이 작업 기억의 능력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기억이 있어. 그런 건 명시적 기억이라고 그러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암묵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명시적 기억에서는 단어 쪽의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것은 의미 기억이라고, 스토리나 장소나 이런 게 기억나는 것은 사파 기억, 에피소딩 메모리하고 사파 기억이라고 그러고, 설명할 수 없는 암묵적 기억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기억은 아직도 나는데 설명할 기회는 좀 없어요. 그러면 감정 기억이라고 그러고, 몸이 자전거 탈 때 그냥 바로 막 타죠. 그런 절차 기억도 암묵적 기억에 설명할 수 없지만 기억나는 절차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기억들 중에 실제로 작업 기억, 이 작업 기억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작업 기억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가 이미 이 기존에 알고 있는 기억은 우리 머리에 해마라는 영역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전두엽이 발달되면 내가 외부에서 받고 있는 이 자극들의 정보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내 해마에 있는 이 기억과 서로 부딪히면서 내가 새로운 어떤 기억들을 잘 조합할 수 있는 기억. 이게 이제 작업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내가 심리적으로 향상되기 위한 책을 잘 읽다 보면 기존에 쌓여있는 이 기억과 내가 새롭게 알게 되는 이 자료의 이 결합을 통해서 점점점 더 건강한 기억과 건강한 작업 기억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관심과 몰입과 집중이 이 작업 기억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좀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필요한 지식인지 불필요한 지식인지 이런 지식에 대한 구분 능력도 뛰어난 게 작업 기억의 또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 머릿속 해마에 들어가 있는 이 기억과 새롭게 받아들이는 이 정보의 비교를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 기억이 뛰어나면 불필요한 기억을 할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떠올라서 수시때때로 나를 괴롭히고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기억이 나에게 필요 없는 기억이고 내가 이 기억을 다시 또 곱씹는다고 반추라 그러는데, 이런 침습적 반추를 하느라 지금 현재의 내 시간이 좀 먹게 되는 것을 빠르게 밀쳐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심리적인 향상을 위한 독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서 심리 지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언제든지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독서 심리 지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문의해 보시고, 그리고 이미 독서 심리 지도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직접 전화하시기가 불편하시면 이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을 누르면은 그 네이버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눌러가지고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판단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1월 달이면은 지금 3월 달이니까 1, 2월 달이 지났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 하셔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고 언제 하든 늦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시간으로 못 듣는 것뿐이지 이미 4년치 한 내용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분들은 1년치를 신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4년치 제공이 되기 때문에 벅찰 정도로 많은 정보와 지혜를 볼 수 있고 익힐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